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흔히 환경을 먼저 떠올립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고,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상황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의 중심에는 종종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평가에 사용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떤 말로 판단할지,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신경을 씁니다. 한마디 말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작은 표정 하나에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인정받으면 안도하고 무시당하면 존재가 작아진 듯 느낍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월해지고 싶어하며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와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곧 나의 가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명예와 평판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의 자신보다 타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신경 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는 결국 그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 상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언제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불안정한 이미지에 삶을 맡긴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말해주면 기쁘고 나쁘게 말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나의 본질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해석일 뿐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욕망, 상처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같은 나를 두고도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 모든 시선이 나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타인의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비교는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애쓰게 됩니다.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더 설명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시선은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평가는 나의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판단 속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누군가는 나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고 모든 평가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참고사항일 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택과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독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줄어들고 평가도 멀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고
나의 선택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면 외부의 평가는 이전보다 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선에 매달려 나의 평온을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삶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반대로 내면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비판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누군가의 칭찬 속에서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습니다. 결국 삶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를 확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쩌면 평온은 거창한 성공이나 완벽한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달린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삶을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흔히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늘어서, 목표가 커져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피로의 근원에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조심하며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피로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고 각자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는 언제나 긴장을 동반합니다. 기대가 생기고 실망이 따르며 욕망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로 인해 소모되기도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이 소모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넓은 인맥, 다양한 네트워크, 활발한 소통이 긍정적인 삶의 지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깊이 없는 관계의 확장은 오히려 정신적 소란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위축시키고 어떤 관계는 나를 끊임없이 설명하게 만들며 어떤 관계는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합니다. 마음이 계속 소모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있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나답게 말하지 못한 것 같은 찜찜함이 남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보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게 됩니다.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선택을 계속 해명해야 하고 이해받기 위해 반복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이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어야 하지만 끊임없는 해명은 결국 긴장을 낳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더 분명합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고 배려 없는 말이 반복되고 나의 감정이 가볍게 다뤄집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될 수 있어도 내면에서는 조금씩 균열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결핍과 이기심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 입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삶이 버거울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맞추고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그 방향은 오히려 고통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밀도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힘들 때는 일을 줄이기 전에 관계의 밀도를 먼저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과의 간격을 조금 늘리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계속해서 나를 긴장시키는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기 위한 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관계를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밀도를 낮추면 깊이가 보입니다. 숫자를 줄이면 본질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성숙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붙잡는 관계는 결국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관계를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대합니다. 삶이 힘들 때는 더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계속 소모되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의 밀도를 조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는 관계 몇 개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연결을 하나씩 느슨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갈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과도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진 듯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왜 저 위치에 서 있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자극이 됩니다. 더 노력해야겠다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교는 점점 방향을 바꿉니다. 타인의 성취는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결핍을 확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고 도달하려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잠시 만족해도 곧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이 의지를 더욱 자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잠시뿐이며 곧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바로 이 욕망에 불을 붙입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이미 가진 것은 희미해집니다. 내가 이룬 것,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소중하게 쌓아온 관계들은 배경으로 밀려나고 눈앞에는 없는 것만 남습니다. 타인의 결과는 확대되고 나의 성취는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는 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타인의 속도가 나의 속도를 압박하고 타인의 기준이 나의 기준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삶은 경쟁이 되고 하루하루는 시험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할 때
더욱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상대적 위치로 환원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로 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손상되는 것은 현재입니다. 비교는 늘 미래를 향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비교가 잠시의 자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버거운 시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지쳐있는 마음의 비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는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집니다. 타인의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 보이고 나의 하루는 초라해 보입니다. 이때 비교는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의 왜곡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결과만 보고 그 이면의 과정과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동시에 나의 과정은 무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결과만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줄여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비교는 의지를 자극하고 의지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결핍을 만듭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부족한 존재가 됩니다. 삶이 버거울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빠른 회복이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나의 속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좌표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나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교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 나를 평가하는 절대적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욕망이 적은 사람은 덜 고통받고 타인과의 경쟁에 덜 집착하는 사람은 더 평온합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잠시 쉬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난 경험, 조용히 쌓아온 노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교는 이 모든 것을 가립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삶이 버거울수록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회복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고통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워 서열을 매기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속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의 호흡이 돌아옵니다. 어쩌면 회복은 더 빨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멈추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더 이상 누군가와 겨루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해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결과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성적, 합격, 승진, 성과, 수익, 숫자. 노력의 과정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과정보다 토착 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기쁠 것이라 믿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설정하고 더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원하는 것을 얻어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의 환희 뒤에는 새로운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근원적 힘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표현이며 그렇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려 하고 또 다른 대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고통받고 얻은 후에는 권태를 느낍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 삶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향한 집착은 바로 이 의지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를 이루면 곧 다음 단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취가 자연스럽게 기준이 됩니다. 어제의 목표는 오늘의 출발점이 되고 만족은 금세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항상 부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미 도달한 것은 당연해지기 때문에 기쁨이 줄어듭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지금 이 순간은 준비 단계, 중간 과정, 미완성의 상태로만 인식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이 집착이 더욱 강해집니다. 불안할수록 더 확실한 결과를 원합니다. 흔들릴수록 더 분명한 성과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그럴수록 의지는 더 과열됩니다. 불을 끄려 기름을 붓는 셈이 됩니다. 삶이 버거울 때 우리는 흔히 다짐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큰 목표를 세우겠다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방향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라면 해결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결과가 곧 나의 존재 의미가 되면 실패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 됩니다. 성공은 잠시의 안도일 뿐이고 곧 더 높은 기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목표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열된 욕망을 식히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이 만들어낸 조급함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감상이나 사색 같은 순간을 통해 의지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결과를 향해 달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됩니다. 결과 중심의 사고는 삶을 직선으로 만듭니다. 출발과 토착만 있고 중간은 의미 없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나 욕망이 잠시 식으면 과정이 다시 보입니다. 걷는 발걸음, 배우는 시간, 흔들리면서도 버티는 순간이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우리는 늘 미래에 살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항상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의지를 잠시 내려놓으면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사실, 여기까지 온 시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나중의 일이지만 삶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과정은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존재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길을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내면을 정돈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평온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지금의 과열된 욕망을 식히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노력의 부산물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취가 아니라 덜 타오르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결과를 향해 달리는 속도를 잠시 늦출 때 현재가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성취 이전에 이미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나의 의도가 왜곡되는 순간 억울함이 올라오고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상황을 풀어내고 맥락을 덧붙이고 감정을 해명합니다. 혹시나 잘못 이해했을까 봐 다시 한번 말하고 그래도 부족할까 봐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성실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설명이 반복되면 어딘가 지쳐갑니다. 상대는 이해한 듯 보이다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또다시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말로는 몇 문장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을 되뇌고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의지와 경험을 통해 세상을 해석할 뿐이며 타인의 내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설명과 설득은 애초에 한계를 안고 있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상대의 납득을 얻기 위해 말을 고치고 어조를 바꾸고 표현을 순화합니다. 때로는 진짜 감정보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계속 검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더 잘 설명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이해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영역을 바꾸려 애씁니다. 설득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쌓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남는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로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그는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명과 설득에 매달리는 이유도 어쩌면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 채로 떠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고 이해받지 못한 상태로 남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오해를 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정확히 말해도 상대는 자신의 방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삶이 힘들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배가 된 소모를 가져옵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밖으로 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설득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나의 입장을 완벽히 납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명과 설득을 멈춘 자리에는 처음엔 공백이 생깁니다.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마음속에 남고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선택과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타인의 판단은 이전만큼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태도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줄이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타인의 이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삶이 힘들 때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잠시 거두어들여 스스로를 정돈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진짜 회복은 누군가의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향해 흩어지던 힘을 다시 나에게로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조용하지만 단단한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삶이 힘들 때는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놓는 선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